네, 기술 창업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이 이제 창업 이후에 성장을 하고 뭐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뭐 폐업에 이르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과연 이제 성장 단계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그러기 이 성장 단계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기업의 생명 주기하고 성장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매각, 유지, 성장 세 가지 이제 길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업 생명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기업은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업가의 기술 개발 또는 아이디어 상업화를 통해서 스타트업 단계, 또 초기 및 후기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이후에 이제 제도약 또는 이제 쇠퇴 단계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업 기업의 생명 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는 사이즈고 여기는 스타트업 단계 작죠. 그다음 얼리 그로스 초창기 레이더 그로스 쭉 성장하죠. 그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성숙 단계에서 혁신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또는 신제품을 제대로 개발 못한다든지 또는 자금 확보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쇠퇴하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창업기업의 생명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쇠퇴하지 않고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이 단계별로 접근 전략의 차별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특성이 뭔지, 이 단계별로 그럼 뭘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을 해서 이 단계별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기술이 또는 뭐 스킬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생명 주기를 이해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한 후에 창업가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럼 과연 뭐냐? 크게 이제 매각이냐, 유지냐, 아니면 성장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성장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도달해서 이제 다른 기업에 매각할 수 있죠, 그죠? 어느 정도 있든 뭐 자금을 받고 그래서 이제 매각 이후에 뭐 방법은 그 회사에 매각한 회사에 그대로 남을 수 있고 뭐 다른 벤처를 뭐 시작할 수 있고 다른 일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그냥 유지 계속 현재 이 단계를 유지하는 그런 단계. 그럴 때는 이제 CEO가 아니고 이제 관리자가 될 수 있고 뭐 일상 관리를 탈피하는 이런 아니면 성장, 그죠? 그래서 기업의 리더가 성장하는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큰 규모로 회사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뭐 사내 예비 진지를 구축하고 일상 관리를 탈피해서 이와 같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매각이냐 유지냐 또 성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그럼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래서 그 중요한 성공 요인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아까처럼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건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성장 단계별 핵심 성공 요인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이후에 이제 조직이라든지 리더십, 전략, 자원 이것이 이제 성장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성장 단계별 핵심 성공 요인의 내용입니다. 자, 창업 초기 단계하고 그 다음에 성장, 성숙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 성공 요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티몬스 모델에 의하면 창업 초기, 예비 창업자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앞에서 학습하였듯이 기회를 발견하는, 개발하는 역량, 또 기업가, 그죠? 창업가 역량, 그 다음에 자원 확보 역량,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 이것이 이제 중요한 성공 요인이고, 하지만 이제 이것이 기업이 어느 스타트업 단계를 지나서 성장, 성숙, 이런 단계로 발전이 됐을 때는 조금 이제 역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엔터프레너가 아니고 리더십, 좀 바뀌었네요. 리더십으로 리더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무엇을 업을 일으키는 창업가가 아니고 그 조직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하고 비전 제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퍼튜니티보다는 이제는 경쟁 기업들이 많이 이제 출현이 되기 때문에 그 경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이죠. 자원은 이제 창업 초기 단계하고 비교했을 때 성장 성숙기에는 뭐 조직도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공장 설비 등등 모든 것이 이제 규모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확장된 규모에 걸맞는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 아니고 이런 큰 조직을 경쟁회사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조직,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 단계는 뭐 두세 명에서 창업하기 때문에 기업가와 어떤 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과 기회를 발견하는 그런 비즈니스 작성, 사업계획 작성 이런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종업원이 뭐 50명, 100명 또는 뭐 수백 명 이렇게 성장했을 때는 전략과 자원과 조직, 리더 이것이 중요한 이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필요한 성공 요인을 이해를 하고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 단계에 따라서 거의 적합한 성공 요인을 갖춰야 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노하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성장 단계에서는 이제 핵심 성공 요인 중 첫 번째가 조직입니다. 조직. 그죠? 그래서 기업이 처음에 두세 명에서 50명, 100명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즉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어떤 전략, 기업의 전략, 보유자원 전략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하지만 이 조직의 능력이 사실 수익성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체계를 어떻게 갖춰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창업 초기 단계에는 두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구성원에 대해서 서로 이제 멀티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뭐 한 사람이 기술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정해진 그 좁은 범위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맡겨놓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통제력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또는 개인화된 능력을 기반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업 초기 단계는 정말 능력 있는 한두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정말 마케팅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 정말 자금도 유치하고 그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사실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성장 단계 조직에서는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 구성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조직 내 개개인의 업무 영역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 어떤 사람은 생산, 어떤 사람은 경영 관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능적으로 전문화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마케팅, 생산, 경영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에 대한 그 내용 명확하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도 역시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역할, 창업 초기에는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성장 단계에서는 개인의 역할보다는 조직 전체로서의 유기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 전체. 그래서 마케팅이면 마케팅 내에 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자기 책임과 또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또 생산관리 내에서 어떻게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지. 자, 그래서 마케팅, 생산, 여기 이제 경영기획이 또 있겠죠? 그럼 각자의 그 부서의 어떤 조직 내의 그런 그 체계도 중요한데, 이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을 개인 혼자서 다 했어요.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 성장 단계에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전문성과 책임을 가지고 하고 또 유기적인 관계가 이렇게 서로 서로 협업을 하는 이런 체계가 돼야 사실은 이것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많아. 뭐 이게 마케팅과 생산 협업이 잘 안 된다. 뭐 생산과 경영 기획이 서로 좀 협업이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성장 단계에서는 이 조직의 어떤 체계, 전문성, 그다음에 역할 이런 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명확하게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통제 시스템.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성과 영역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각 마케팅은 마케팅의 KPI, 성과 지수가 뭐고, 그 다음에 뭐 생산의 성과 지수가 뭐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이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를 못 낸다면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피드백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그 통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제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안 된 기업은 뭐 의사결정도 최적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원도 굉장히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조직 구조가 되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뭐 잦은 재고, 납기가 뭐 준수가 안 된다든지, 현금 흐름 등이 이제 굉장히 뭐 불명확한다든지 등등, 또 뭐 협력업체와 있던 그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미지, 매출 감소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삼성증권의 그런 사태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죠? 그 증권이 이제 사실 자기 유효 증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금된 증권을 그냥 막 시장에다 팔아서 증권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줬지 않습니까? 그 결국 뭐냐면 이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매매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증권 기업 이미지, 매출, 수익 여기에 굉장한 데미지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핵심 성과,
이것이 이제 잘 체계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핵심 성과, 즉 KPI죠. Key Performance Index. 그래서 이 KPI를 어떤 업무 영역에 맞게 잘 수립하고 이 KPI 관점에서 과연 이제 체계적으로 업무를 좀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이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직에서의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이 과연 어떤 상태냐 진단을 해야 되겠죠. 진단을 해서 이 과연 조직이 지금 현재 성장 단계별로 좀 적절한 수준이냐, 적절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9개, 다음과 같은 9개의 진단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의미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학습 능력은 어떤지, 사업 전략 수립 능력은 어떤지, 인파워먼트, 저 이제 권한 이행이죠. 이런 거 잘 되고 있는지, 또 부서 간에 또 상하 간에 의사소통, 개방성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비즈니스 능력이 있는지,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 직원들의 어떤 고객 지향성이 우수한지,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감소의 어떤 문화, 위험 요인을, 위기 요인을 이제 미리 감지하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이제 가치 혁신 잠재 역량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9가지 요인을 가지고 조직 구성원에 대한 역량을 이제 진단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하는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핵심 전공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더십이죠. 리더십.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업 초기 단계는 기업가, 엔터프르너, 즉 창업가죠. 창업가. 그리고 관리자는 뭐냐면 이제 일종의 뭐 과장, 부장 이런 매니저죠. 기업가적 리더는 뭐냐?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기업가에서 즉 창업가에서 기업가적 리더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요. 기업가는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디어 탐색, 초창기 창업가는 뭐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걸 발견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관리자, 과장, 부장 이런 분들은 현재 이것을 운영 좀 잘 그 KPI 관점에서 운영이 잘 되게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고 기업가적 리더는 뭐냐면 새로운 기회 모색을 하면서도 핵심 사업을 활용하고 관리한다. 즉 뭐냐면 기업가적 리더는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성장한 그 조직을 잘 관리하고 또 핵심 사업을 잘 활용하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그것을 다시 조직한테 제시하는 이런 이제 어떤 비전 제시 역량과 조직 관리 역량이 이제 중요한 것이 기업가적 리더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장, 성숙 단계에서 필요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창업가들이 이 창업가 성장 단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창업가, 즉 기업가 단계에서 역할과 그런 그 기능에 좀 머물러 있어서 성숙 단계에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가에서 이제 성숙 단계에선 기업가적 리더로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조직 성장에 따라 기업가적 능력을 유지하고 도움이 되는 문화, 구조, 시스템 보장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및 경쟁 환경의 변화를 뭐 조정하는 이런 역량.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조직의 전체적인 체계,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역량 플러스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위해서의 리더 이런 것이 이제 기업가적 리더로서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에서 기업가적 리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권한을 위임해야 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기업가가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다 해요. 그때는 뭐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50명, 100명, 몇백 명 이렇게 조직이 확대되면 본인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밑에 있는 부서장들한테 권한을 위임해주는 그 기업가적 리더로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직을 위한 비전을 창출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특정 방향과 권한을 제공해라. 예를 든다면 뭐 위기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책임과 신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책임 신뢰 부족합니다. 이거 믿고 이게 줘도 되나 의사결정을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서로 이 CEO와 직원 간의 책임 신뢰가 이제 결여돼서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직원들은 뭐 CEO가 계속 결정하면서 자기들 어떤 책임 의식이 부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한테 특정한 방향을 제공해서 어떤 의사결정도 어느 정도 권한을 부임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역할도 모호하다, 목표에 대한 혼란이 오면은 세부 상황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에 의존하는 그런 거. 그래서 역할 모호성이면 이제 혼자 다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좀 더 피드백을 보고 조직 구성원들한테 명확한 역할을 좀 목표를 좀 제시하는. 그 다음에 사실 집단 간 협력이 감소하거나 집단 간 어떤 그 다리 역할에 실패한 리더. 집단 간에 서로 집단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협업이 안 돼요. 마케팅과 생산이 협업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큰 위기가 되죠. 이럴 때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 관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인파워먼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장한테 마케팅의 모든 그 KPI는 네가 책임져라. 생산 모든 권한은 네가 책임져라. 이런 인파워먼트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직의 기업가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적응 실패, 기업 개발 지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결국 이제 비전 설정, 다른 사람들의 목표 설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전이 서로 좀 잘 맞지 않은 경우.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가 나갈 방향이 뭐냐, 뭐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갭이 생길 때 혼란이 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비전 설정할 때, 목표 설정할 때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이 회사의 방향이나 비전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어떤 권한과 책임, 위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그 사람들한테 권한과 위임, 그 책임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전략인데요.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 단계에서는 많은 경쟁 기업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그 경쟁 기업과 뭔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결국 명확한 비전,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이제 점검을 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이제 전략에 포함되는 공통 요소는 이제 활동 영역을 어떻게 잡느냐,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거냐, 또 경쟁 위에 설 수 있는 전략은 뭔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뭔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략 수립은 이렇게 하죠. 미션을 우리가 수립하면 그 미션 수립을 위한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 방향,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또는 이제 세부 추진 과제를 이제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쭉 전략을 수립해서 하나 이제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툴이 없을까? 도구가 없을까?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그 도구가 없을까? 하고 이제 저희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경쟁 전략 수립하는데 좀 유용한 그런 좀 도구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기업의 비전과 전략 기반의 액션 플랜 수립할 때 기업가적 전략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크게 이제 X축, Y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Y축은 이노베이션, 혁신, 즉 뭐냐 특별하고 다른 상품과 서비스 창출, 즉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창출 일종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게 혁신성이 낮으냐 또는 높으냐. 반대로 이제 이 재무적 손실의 가능성이 X축입니다. 그래서 낮으냐 높으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2x2로 우리가 매트릭스를 해보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낮은 혁신과 낮은 위험, 그다음에 높은 혁신과 낮은 위험, 높은 혁신, 높은 위험, 그다음에 낮은 혁신, 높은 위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요 네 가지 경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때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기업가적 매트릭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보유한 혁신에 대한 관심과 위험을 감수하는 역량 사이에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영역이죠.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한번 이제 예시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기업 성장을 위한 적금 영역을 결정했다면 기업가는 매트릭스의 적절한 수립을 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또는 현재 우리 아이템을 봤을 때 이노베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혁신, 그 다음에 낮은 위험, 재무적 손실도 낮아요. 혁신도. 자, 이런 이제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혁신 굉장히 높잖아요. 높습니다. 혁신 역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현재 기업이. 재무적 위험은 굉장히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겠죠. 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혁신 역량이 굉장히 높고 재무적 위험성 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빨리 재무적 위험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빨리 치고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대응과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혁신 기술에 대한 보호, 프로텍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통제 시스템 계약 등을 통한 투자 및 운영 비용을 이제 보호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요. 반면에 이제 낮은 혁신, 낮은 위험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그 제품과 기술의 혁신성이 낮아요. 이 제품을 출시했을 때, 근데 재무적 위험성도 낮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임팩트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현재 기업 위치를 그냥 유지하는, 그리고 이제 제한된 원금 회수하고 제한된 성장 잠재력, 성장률이 낮습니다. 근데 현상 유지는 가능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높은 혁신, 높은 위험. 그래서 굉장히 혁신성도 높은데 리스크도 높아요. 재무적 리스크도 높고.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운영 비용을 낮춤으로 위협을 좀 감수해라. 혁신성이 있지만 이게 투자했는데 재무적 위험성은 높아요. 근데 거액을 투자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게 기업의 데미지로 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높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고요. 혁신이 높기 때문에 혁신은 유지합니다. 그래서 높은 투자 시 어떻게 되죠? 높은 투자 시 재무적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많이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 이런 걸 통해서 투자금을 좀 줄이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이 재무적 투자 위험성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이제 활용해서 좀 재무적 줄인다든지 이런 이제 전략들이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혁신 역량, 서비스 창출 역량이 어느 정도냐, 재무적 위험성이 어느 정도냐를 판단하고 거기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면
굉장히 그래도 체계적인 또 그다음에 기업 형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자원입니다. 자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인적 자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절한 그 인적 수립 자원을 인적 뭐 조직에서 이것을 정말 그 수반하는 것은 이 조직을 가동하는 건 자원이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이 이제 인적 자원 기반 인재 경영이기 때문에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어떤 수준의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자원이 필요한지 인적 자원이 필요한지 이런 분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게 인적 자원들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또 자금 확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죽음의 계곡은 창없이 자금이 떨어지는 시점 이거 해서 굉장히 이 자금 적절한 단계별 자금 전략 수립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자금에 대한 어떤 경영 전략 이런 걸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자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출구 전략인데요. 출구 전략은 기술 창업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창업가 또는 투자가가 그동안의 노력을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현금을 찾아오는 것이 엑싯 스트레이티지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이제 방법은 유형은 이제 기업 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그래서 IPO를 하거나 또는 이제 산업계의 큰 기업한테 뭐 인수합병, M&A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출구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초기에 이제 창업 이후에 어느 정도 쭉 성장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엔젤 투자를 받고요. 중간 단계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VC 투자를 받게 되죠. 이제 VC 투자 받을 때 사실 요때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했을 때 M&A 중간 해소 시장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간을 넘어서서 정말 이 IPO 코스닥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중간 해소 시장 요 단계에서 중간 그래서 창업한 지 뭐 3년에서 한 10년 요 사이에 M&A 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가서 IPO까지 갈 건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출구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성장 단계별로 뭐 다양한 기업 내 외부에 위기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들이 이제 예산이 들어는데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기업 공개라든가 M&A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금을 이렇게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좋고요. 투자자 측면에서는 이제 그 투자를 통한 비용 회수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이 정말 어느 단계에서 어떤 그 출구 전략을 갖고 있느냐가 투자할 때 굉장히 어떤 기준 또는 투자의 어떤 선정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사실은 투자자들은 회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가는 최대 10년, 일반적으로 3, 4년의 기여를 소유할 거라고 판단하고 진입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언제 회수를 엑시트를 할 거냐, 그럼 그저 엑시트를 통해서 내가 투자한 자금을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이 기업 측면과 투자 측면이 다 필요하고, 자 그러면은 시점은 어떠냐? 시점은 어떠냐 하면 많은 기업이 너무 늦게 출구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쭉 기업이 성장할 때 그럼 가장 최적이 언제냐? 이때입니다. Optimum time to start to exit.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이 좀 성장하는 그 단계에서 피크에 오기 전에
피크에 오기 전에 미리 이 엑시트 전략을 수립해서 정말 기업 성장이 어느 정도 피크에 왔을 때 이때 M&A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받고 이제 엑시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이 뭐예요? More typical time to start exit. 이때 즉 기업이 성장해서 이제 쇠퇴하는 시점에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도 이제 뭐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받고 그냥 넘겨야 되겠다. 이때 이제 그 엑시트를 고려합니다. M&A를 고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이제 적은 가치를 인정받고 또 많은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급적 성수 단계에서 이미 엑시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M&A 시장이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보시면 뭐 미국과 M&A, 한국과 미국 비교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72.3%. 그래서 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M&A 통해서 엑시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보시면 굉장히 뭐 5%도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M&A 시장이 좀 낙후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O를 통한 출구 전략인데요. IPO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개 시장, 그죠?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진입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대가 시장에 공개하는 그런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이상적인 성공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10에서 한 12년 걸려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제 잘 이렇게 기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점은 이제 자본 조달 쉽고요, 투자금 회수도 굉장히 쉽고요, 또 다양한 뭐 세제 혜택, PR 효과, 코스닥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 있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 이런 걸 인정받죠. 그래서 PR 효과도 있고요, 종업원에 대한 보상. 종업원은 이제 갖고 우리 사주, 스탁 옵션 이런 이제 주식을 이제 코스닥 시장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 입장에서 이제 목돈을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자, 이런 이제 IPO의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인수합병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M&A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M&A 비중이 굉장히 낮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세컨더리 바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재정 보증 기업이 창업 기업에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수익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유한 창업 기업의 주식 또는 권리를 다른 벤처 캐피탈 또 세컨더리 펀드에 매각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가 매각 M&A 되는 게 아니고 벤처 캐피탈들이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다른 이제 캐피탈에 권리를 넘기는 그런 방식을 이제 세컨더리 바이아웃이다. 이런 방식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주로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 상장 많이 들어보셨죠? 백도어 리스팅은 이제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하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이제 그 이미 코스닥 시장에 그 상장된 기업하고 합병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계약 등 상장 심사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매에 진입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우회 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이런 방식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 상장 뭐 이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손쉬운 투자를 위해서 우회 상장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 매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거나 경영 한계가 드러나서 이를 팔 때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이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 분야 계열사를 인수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기업이 적자를 내서 이제 다른 기업에 팔 때 그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죠. 이것도 뭐 우리가 출구 전략의 한 예로 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장점은 뭐냐면 기업의 경영자가 자본을 자기가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다시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쉽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그 해고의 비율이 적다. 이미 이제 그 조직 구성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과 파산 이렇게 이제 또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청산은 재무적 권리 의무를 재산적 권리 의무를 정리한 후에 기업의 법인 기억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청산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이 부채가 있다. 그럼 그걸 다 갚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을 이제 해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채가 없는 거죠. 부채가 없어. 채무를 다 변제하고 자녀 재산을 주주나 또는 뭐 이렇게 남아 관련자들한테 분배해서 회사를 없애는 방법이 청산. 파산은 뭐냐? 빚이 많은 겁니다. 진짜 이게 이 채권보다 빚이 많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려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 갚지를 못해요. 청산은 다 갚고 남은 자세를 이렇게 이제 다 주고 난 다음에 기업을 소멸시키는 건데, 이거는 도저히 갖고 있는 자산으로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런, 즉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다, 안 좋은 엑싯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창업기업의 출구 전략, 뭐 다양한 유형도 살펴봤고요. 정리를 하면은 이제 창업한 이후에 항상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기업은 성장,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지속 가능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적절한 전략과 주요 성공 요인을 파악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지속 가능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구 전략, 엑시트 전략은 항상 초기, 그다음에 어제 성숙 단계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서 정말 그 현금을 잘 이렇게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노하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창업기업의 성장 및 출구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에도 생명주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 벤처기업의 성장과 도전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창업 초기 또는 성장기에 승승장구하다 시장의 환경 변화 또는 이제 자원 관리, 신제품 서비스 개발, 이제 관리 등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또는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15번째 시간,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과 출구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업 실무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